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한창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형소법 개정안을 넘어서 그 법안 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끼워 넣어진 거다 아니다로 시끄러운데 변호사님,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왜 넣겠습니까? 사실은 끼워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뭐 신문에는 그 국회의원들 이름까지 다 나왔잖아요. 김용민, 박은정, 조국당의 박은정, 그리고 김용민. 이 두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었다는 건데, 참 그 법률가로서 생각을 해보면요, 말이 안 되는 조항이에요. 뭔가 하면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이제 거기에 기해서 한 기소, 또 그리고 소추재량권, 그래 검사가 갖고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그 재량권, 그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인한 기소, 그 두 개의 경우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법에서 현대 법학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현저한 일탈.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것은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 적극주의라고 그러는데, 또 한편 사법이 정치화. 너무 해석의 여지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그건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문구는 특히 형사법규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소송법에 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걸 왜 썼느냐 이러니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로 이런 경우에 다 공소기각을 했으니까 그걸 법제화했을 뿐이다, 이 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닌 겁니다. 법률가로서 정직해야죠. 뭔가 하면 공소 취소를 검찰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눈치 보이고 온 국민들이 다 주시라고 있잖아요.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공소 취소를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1심을 벗어나서 2심에 가 있는 그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계류가 돼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두 개는 1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범죄예요. 이러니까 이 경우를 위해서 공소 기각을 하면 된다. 이 판사가 딱 보고 이걸 예컨대 공직선거법도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이건 현저히 이거는 위법한 수사다. 거기에 기한 기소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 기각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가 눈치가 보이고 또 공소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누구나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법규를 왜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것이요, 검사의 기소권 여부,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 적절성의 여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걸 법원이 판단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도 무죄를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공소기각을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를 만드는 것은 너무 눈 감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런데도 이 민주당에 있는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걸 전부 다
그 이번에 통과를 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국민의힘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네. 뭡니까? 이게 24시간 지나면요. 네. 180명만 반대 진영에서 딱 모여서 아 이건 필리버스터 그만하세요 이러면 필리버스터 그만하고 그리고 곧장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 4시쯤이면 이제 강제 예. 종료될 것 같아요. 24시간 된단 예,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80명이 나서서 통과를 시킬 거예요.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예언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 두고 보십시오. 스스로 예.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겁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 대통령을 위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내용, 흉한 걸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필리버스터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친한계에선 길게 안 할 테니까 끼어만 달라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순서가 전체로 보면 12번째, 야당 의원만 보면 7번째인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조정식 의장이 발언 순서를 정하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냐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그래서요, 이게 한동훈 의원이 내가 거기에 필리버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천하람 그 개혁신당 의원은 첫 번째로 했죠. 그때는 이제 야당끼리 공조가 됐을 때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제명당에서 쫓겨난 분이 나 필리버스터 발언권 좀 주세요 이러니까 12번째로 넣었습니까? 이건 결국 하지 마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건데 네네. 아마 본인 또 준비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발언 내용 지금 메모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더 단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이런 필리버스터 제도,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제도를 둔 것도 웃기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마치 참 잘 되는 칼처럼 막 휘두르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배지 못하는 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이런 문천적으로 아무리 자기들이 다수라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 이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해버린다. 그리고 그 공소기각에 이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요건을 적어놓은 조항 2개를 떡 집어넣는다. 그것도 갑자기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앞으로 후세 법률가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이게 네. 얼마나 부끄러운 것은 물론이고 용혈한 짓인지 잘 알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라. 또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걸 좀 건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하지 않죠. 정승호 장관은 이미 사의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고 네네. 이재명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사의를 계속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그런 말도 했죠. 민주당 강경파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여기는 아마 공소기각도 다 대지가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이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강경파가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강경파에는 서인교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용민 그리고 아까 말한 조국당의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뼈 있는 말입니다. 뼈 있는 말인데 그 말도 비겁한 말이에요.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들어누우서라도 아닌 말로 들어누우서라도 말려야죠. 정말 이재명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이 정권이 앞으로 역사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다면 들어누우서라도 말려야죠. 정성호 장관 정도면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대통령한테. 그런데 본인이 강경파가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네. 거다. 이 정도만 하고 본인이 계속 사의만 표명하면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요.
참 이게 다수의 폭정, 우리가 다수의 폭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수가 마음대로 하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 그리고 대의정부론이라는 책에서 수없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다수가 더 머저리티, 다수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티레니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의 폭정이 벌어진다. 이거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될 민주주의 최악의 그 어떤 그거다, 함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정말 민주당 왜 이러느냐, 앞에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느냐, 정말 그런 한탄이 나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뭐 딜레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다수의 폭정이라는 것이. 예, 이미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그동안 많은 민주주의 역사를 피를 그 바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쭉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른바 숙려 민주주의 그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숙려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왔다는데도 스트롱맨들이 등장을 하면 그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스트롱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스티븐 레비스키 하버드대 교수 같은 분이 자기 정치학 교과서에 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암흑 시대다.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 같은 이런 비민주적 인사가 민주주의로 가장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하려 하느냐. 그런데 그런 트럼프도 다수의 폭정은 범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것을 상의를 하고 의회의 결정을 다 거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자기들이 다수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것을 전횡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정권 때부터 뭐 마음대로 하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탄핵 아니면 특검, 그걸 내밀어 붙이다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번에는 내란제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다 전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실패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반해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하죠.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또 사상 최대의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봤자 뭐합니까? 이미 2030 청년층들은 그 레버리지 ETF 때문에 전부 다 망해버리는데 이러니까 민심은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조금 이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여론은 이미 국정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추락을 하고 있는 네. 그 추세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어제 발표된 NBS 조사입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5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37까지 치솟았고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NBS 조사입니다. 자, 뭐 여러 배경이 있겠는데 뭐 부동산 이슈가 민심에 이반의 영향을 줬다는 지적. 이건 뭐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고 당정이 어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하반기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고 하는데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 기대보다는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동산 문제 또 하나는 주식 문제 이게 다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돈을 풀어서 확장 재정, 또 하나는 부동산 이것만은 나에게 맡겨주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밤중에 엑스에다 글을 마구 썼지 않아요. 그 한두 번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을 완전 악마화 시켜버리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이른바 대출 규제입니다. 지난 언제입니까? 뭐 작년 10월 달부터 대출 규제가 1차, 2차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25억 이상 되는 집은 2억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15억에서 25억 이상 되는 것은 4억만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강남에 있는 집은 대부분 다 25억을 다 넘지 않습니까? 그 2030들에게 강남의 집은 뭐로 보이겠어요? 그림 속의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어떤 횡재를 하지 않는 한 그 강남의 아파트는 자기와는 영원히 거리가 먼 로또 대도 못 사요. 예, 네. 그렇죠. 예, 로또 대도 살 수가 없네요. 이러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니면 강남의 집은 그림 속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2030들에게 이건 정말 한미친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예. 그리고 중과세 5월 9일 시한이 딱 지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모든 아파트들 매물이 다 잠겨버리죠. 전세 대란, 월세 대란 이 삼중고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대 그 가정주부들의 민심 위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30대 여성들이 가장 20대 남성처럼 이재명 정권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30의 민심이 지금 완전히 떠나고 있다. 이 부동산 민심에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2,700에서 9,000이 넘어서니까 자 이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튼튼해졌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정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이 자기들도 생각을 못한 엄청난 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1년에 올해만 하더라도 한 600조 영업이익을 낸다. 내년에는 1,000조가 바라본다. 그런데 숟가락을 이재명 정권이 거기 얹은 겁니다. 지난번에 서남권 클러스터 서남권 개발한다면서 광주 이 폐업을 만든다는 건데 거기다가 처음에는 800조, 1,100조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4,755조 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순식간에 이렇게 발전합니다. 불과 한 열흘 만에요.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급하지만 그냥 책상에 앉아서 800조, 1,100조가 갑자기 4,755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 4,755조가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SK하이닉스가 투입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마치 이재명 정권이 국가 대개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광주만 하더라도 물이 없고 전기가 없단 말이에요. 물 가지려면 대청호에서 170km 관로를 통해서 물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옆에 원전을 또 지어야 될 거예요. 그 원전 짓는다는 말 일치하지 않아요. 이러면서도 광주 폐업은 여전히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폭등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4,755조 말 나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마구 폭락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6천이 깨졌다가 오늘 다시 이제 6천을 회복했잖아요. 6,600 가까이 되네요. 예, 오늘 뭐 사상 최대의 폭등을 했잖아요. 오늘 17.91%인데 이게 뭐 한 종목이 올라도 이렇게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제 미국이 그 반도체인 밤이다. 뭐 네. 우리는 지금 밤입니다. 반도체인 날이다. 이럴 정도로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다 15% 이상 다 올랐거든요. 심지어 SK하이닉스 ADR조차도 그럼 10몇 프로가 10한 7% 올랐습니까? 16% 올랐습니까? 그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네, 지금 대이전에서 20%가 넘네요. 네. 예, 이러니까 네. 지금 오늘 SK하이닉스가 아마 상한가를 쳤을 겁니다. 상한가 같고요. 예, 지금 그 뭐 삼성전기도 상한가를 갔고요. 삼성전기 같고 삼성전자는 못 갔고요. 예, 삼성전자는 네네. 뭐 아까 25% 조금 넘게 예. 아마 오른 것으로 그 상한가 바로 못 미쳐 갔던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거듭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바로 김용범이 지금 대통령을 수행해서 남미에 가 있는 김용범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홀짝 도박판이거든요. 홀이냐 짝이냐 이거 해서 도박판이 벌어진 건데 거기에 2030들이 벌써 돈을 잃은 것이 우리 돈으로 치면요 몇십조입니다. 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남았는데 신문마다 다 다릅니다. 63조라는 말도 있고 20몇 조라는 말도 있고 다 다른데 몇십조 돈을 잃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이고 반대매매를 당하는데 적게는 500조, 많게는 1,100조, 1,400조까지 반대매매를 당한 날이 있어요. 저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정찰병으로 몇 개 사봤거든요. 근데 예. 지금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70%. 그 레버리지 ETF를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서 말려야 돼요. 그건 돈이 저절로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김용범이 지시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찬진, 이억원 그 두 분입니다. 하나는 금융위원장, 하나는 금감위원장인데 이 두 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은 책임은 김용범이 져야 될지 그 윗선에서 져야 될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죠. 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효과 없죠. 네. 이게 ETF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제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ETF는 이거는 상장 폐지는 안 되고 자인사하도록 놓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피해자는 많이 늘겠지만 자인사하도록 놓아둬야 된다. 정말 내가 그거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 2030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2030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확장 실업률이요. 아마 지금 3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2030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면을 다 당해버리고 저절로 녹아버리니까 이런 ETF를 만들려고 지시를 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목이 10개라도 그 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그 자리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빙긋이 웃으면서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하는 말이 상장 폐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따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한국 증시 2, 3년 내로 글로벌 시총 3위에 오를 것. 지난달 김어준 유튜브에서 한 말인데 내기하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공으로 좀 확장재직론자 뭐 그분은 확장재직론자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부윤철은 확장재직론자가 확실한데 김용범은 권력이 지시하면 무엇이든지 따라하는 그런 분이지 그분이 뭐 어떤 자기 자신이 그 경제 철학이 있는 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 시총이 세계 3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번처럼 그 이제 아마 12개월 선행 PER이 아직 지금 4가 안 됩니다. 네. 이러니까 앞으로 2배, 3배 올라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상상을 하니까. 뭐 김용범은 당연히 그런 걸 상상하겠죠. 그런 걸 상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과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한국 증시가 세계 3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발 이제는 이런 아마추어들이 이게 윗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아마추어들이 제발 나는 관계에서나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나라 망합니다. 예. 부동산 또 주식 시장에 대한 민심 이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이유도 뭐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해외 순방 결과 이제 또 돌아오면 그리고 또 8.17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수령이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오르느냐, 다시 떨어지느냐. 정권이 흔들리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이 권력과 당이 그 제대로 결합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과거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노무현 시대 때 탄핵도 어떻게 보면 야당이 분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당이 분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이번에 그 두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부터 그 국민의힘까지 권력이 나눠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나누식 일부 직진했어요. 명청전쟁이란 말이 신문에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정책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지금요, 아까 그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갤럽 그리고 MBS 지표조사, 이 K스테 리서치하고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군데가 하는 건데 요 5군데, 한국갤럽까지 5군데서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전화 면접 조사뿐 아니라 리얼미터가 일주일 동안 해서 월요일마다 발표를 하는 리얼미터가 있어요. 또 KSOI가 있고 이 모든 여론조사가 하나같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그냥 하락 추세가 아니고 취임 후에 최저까지 내려왔다. 지지율이 최저까지 내려왔다. 지금 한국갤럽은 아마 53입니까? 그리고 MBS가 53까지 내려왔고 한국갤럽이 51%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리얼미터의 경우에는요, 이 ALS 조사는 지지율이 46.3 그리고 부정평가가 반대하는 게 49.5, 그 차이가 3.2%입니다. 물론 그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3.2%포인트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제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지금같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경우에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다고 믿어서 추진을 했던 정책이 실패를 함으로써 자기들 지지층이 돌아선 겁니다. 지금 2030 그리고 30대 여성들, 30대 여성은 이재명 정권을 가장 일일이 지지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으로 등을 돌리고 이번에 주식 그 레버리지 ETF 때문에 2030에 저쪽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하고 물론 반대편에 있던 그 친구들이 거꾸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섰다고 해서 보수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수 그 지지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요.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30%까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바람보다 늘 먼저 들어눕는 풀 같은 존재인 우리나라 사법부가 흔들립니다. 당장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형사 7부 있죠. 변론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망설일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부터 흔들릴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법의 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정말 이재명 정권은 위태로워져요. 형사 7부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이거 변론 제기 결정해버리면요.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기속주의에 의해서 모두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를 한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에서 앞에 재논합의체에서 모두 유죄 취지로 판결해 놓은 걸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뒤바꾸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까 공소기각 조항을 넣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래서 만드는 건데 꾀를 내는 대로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꾀를 다 낸단 말이에요. 공소 취소를 하는 특검 법안을 냈다가 그것이 워낙 국민적 반발 여론에 부딪히니까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은근슬쩍 그 두 개를 공소기각 조항 두 개를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판사는 말 더 잘 듣는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판사를 시켜서 공소기각을 시켜버리겠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증교사 사건 그 이미 고등법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하니까 그건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도 공소 취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 두 사건은 공소기각이라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악한 머리입니까?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사실 이실직고를 해야죠.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국민의힘은 또 제대로 지적을 하고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들어누우서라도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감옥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지 아니 의사봉을 빼앗고 들어누워야죠. 그 앞에 어떻게 이런 법을 통과를 하도록 그걸 갖고 기껏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도 말이 안 되는 물리적 거예요. 폭력은 쓰면 안 되니까 좀 정치력을 더 발휘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이 것 같은데.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될 문제인 것 같으면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죠. 예. 그러면 과감하게 모든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떼고 반납을 해야죠. 그래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님 항상 국회의원들 배지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원은 없습니다. 다음 달 18일이죠. 송파구 개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요거 출범한 국조특위 이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18일 그리고 재검표 현장 검증도 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해왔던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 이제 들여다보는 게 가능해졌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내가 정확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그 전산 시스템까지는 수사 범위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뭔가 그 과거보다는 진전이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가장 그 논란이 된 것이 사전투표잖아요. 네.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진 투표 결과가 어떻게 입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로 입력을 했다는 것이 많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주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허위 조작을 한 것인지 그걸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가령 사전투표를 앞으로 폐지한다라든가 하는 대합의가 없으면 우리 국민이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는 사전투표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은요 너무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앞으로 사전투표 이것은 우리
참정권을 더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돼야 됩니다 하면 정말 내부터 침을 뱉겠습니다. 근데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아니 지금 사전투표라는 것이요.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서구에서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외 투표를 마음대로 이틀 동안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언제든지 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지금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입력이 너무 엉터리로 된 것이 이번에 만천하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고개를 끄덕거리겠어요. 지금 그 과거부터 부정선거라고 하면 그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아니냐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으면 뭐 본인은 그런 고집을 갖고 있어요.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 그리고 바깥에 뭐 전직 언론인들, 평론가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론가, 자칭 평론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확실한 증거를 안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처럼 허위 조작의 기초가 발견이 됐다면 지금은 이걸 단순히 부실선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서 정당성이 이처럼 훼손이 됐다면요, 앞으로 사전선거는 정당성이 확실히 당부될 때까지는 사전선거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전선거를 폐지하지 않으면요, 다음 총선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원책 연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